솔직히 이론상으로는 최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던파 한번 보여드릴까? 이거 지금 찍고 있는 PD님 계정이에요. 제 거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뻘정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스마트폰 AP가 들어간 노트북이 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갤럭시 북4 엣지인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때 32비트, 64비트 고르는 거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ARM, ARM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64비트는 32비트로부터 확장된 개념이기 때문에 호환이 되지만 ARM은 완전 다른 명령어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윈도우에서 호환이 안 됩니다. 왜 지금까지 못 떴는지 벌써 느낌이 오시죠? 근데 삼성이 이런 ARM 기반의 노트북을 만든 게 처음은 아니고 갤럭시 북 S, 갤럭시 북 고 같은 게 있었고 제가 리뷰도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시도는 했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조별 과제 같은 거예요. AP 만드는 회사 따로 있고 이번엔 퀄컴이죠. OS 만드는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온 ARM이라고 WOA라고 하는 생긴 건 기존 윈도우랑 같은 다른 윈도우 OS를 씁니다. 하드웨어 만드는 회사 삼성이죠. 이 서로 간의 합이 잘 맞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옆 동네에서 ARM 기반이 경쟁적인 제품을 내놨잖아요. 이거 말이 되나? 왜냐면 이제 그 친구도 32비트, 64비트 쓰고 있다가 완전히 넘어간 거거든요. 뭐 명령어 체계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효율적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비효율적이고 그러는데 일단 현재 ARM을 채택해서 얻고자 하는 이득은 저전력이에요. 노트북은 이 배터리와 쿨링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저전력이니까 발열도 적고 그러니 얇고 가벼워질 수 있고 배터리도 오래 가니까 사용자 경험이 더 만족스러워지고 그런 관건은 절대적인 성능은 괜찮냐와 기존 윈도우에서 돌아갔던 프로그램들 문제없이 다 호환시킬 수 있냐거든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디자인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갑시다. 얘가 14형과 16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갤럭시 북4 프로와 유사해요. 상판 이런 알루미늄 디자인, 하판도 디자인 거의 똑같고요. 색상이 좀 다르다 정도? 사파이어 블루라는 단일 색상으로만 나왔습니다. 약간 하늘빛이 도는 느낌이 있죠. 측면도 좀 달라요. 포트 V 후 꺾이는 부분이 되게 미려하게 처리가 되어 있죠. 포트는 왼쪽엔 HDMI 2.1 풀사이즈 USB4 C타입 두 개 있고요. 오른쪽엔 3.5파이 잭 USB 타입의 마이크로 SD 포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그 14형은 타입 A랑 마이크로 SD 포트가 없더라고요. 좀 아쉽죠? 무게도 기존 갤럭시 북4 프로와 비슷합니다. 디스플레이도 갤 북4 프로의 그것을 그대로 가져왔더라고요. AR 처리된 다이내믹 아몰레드에 터치 가능하고 해상도 2880x1800 QHD보다 약간 큰 16:10 비율이고요. 주사율도 120Hz 나오고 제가 그 윈도우가 생긴 건 똑같은데 다르다 했잖아요. 메뉴 위치 같은 게 살짝씩 다르긴 하더라고요. 이 동적 새로 고친 윈도우 이거 화면 컨텐츠 인식해서 주사율을 알아서 바꾸는 기능인데 배터리에 도움이 되겠죠. 이게 원래 여기 누르면 나왔거든요. 근데 아예 토글로 바뀌었고 비전 부스터라고 쨍쨍한 야외에서 대비어 밝기를 조절해 시인성 좋게 해주는 기술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원래 삼성 세팅앱에 있거든요. 딱 이 자리에 있었는데 윈도우 상이 밝기 자동 변경으로 가버렸더라고요. 자, 밝기 측정도 해보면 SDR 일반 환경에서 최대 400니트 나오고요. 색역도 재보면 커버리지 sRGB 100%, DCI-P3 100% 나옵니다. 최상급이라 보시면 돼요. 이미 검증이 된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말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성능을 살펴봐야 되는데 보통 인텔 CPU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아니고 퀄컴사의 스냅드래곤 X 엘리트 프로세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픽은 내장 그래픽이고요. 그래서 작업 관리자 들어가 보면 스냅드래곤 X 엘리트 X1280100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78, 80, 84 이렇게 라인업이 나눠져 있는데 참고로 84는 현재 유일하게 갤북4 엣지만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코어는 12코어 12스레드고요. 여기 보시면 퀄컴 오라이온 코어라는 자체 개발 코어고 램은 16GB.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램이랑 SSD 교체가 안 됩니다. 실제로 뜯어보면 램과 스토리지 모두 온보드로 박혀 있고 추가 스토리지 슬롯도 없어요. 그리고 램도 16GB 옵션밖에 없어요. 좀 더 옵션이 다양했으면 좋겠는데 SSD는 키옥시아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eUFS가 들어갔어요. 핸드폰 스토리지에 주로 들어가는데 UFS 몇 점 몇이라고들 하죠. 의외로 속도는 또 나쁘지 않습니다. 읽기 3800MB, 쓰기 2800MB 가량 나오고요. 이외에 45TB 옵스 성능의 NPU, 아드레노 내장 GPU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구성이에요. 자, CPU 벤치마크 한번 돌려봤는데 긱벤치 6 기준 싱글 2700점대 멀티
4000점대가 나왔고 최신 인텔 노트북 CPU 대비 소폭 앞서고요.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전원 연결 없는 배터리 상태여도 성능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특히 시네벤치 2024도 돌려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저널이든 배터리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보통 윈도우 노트북들은 전원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좀 심하거든요. 와, 근데 이거는 그 노트북이라는 특성에 맞게 세팅이 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더군다나 팬이 달려있긴 한데 중간 성능 옵션에서는 뭐 벤치 같은 걸 돌리지 않는 이상 신경이 쓰이지 않는 정도고요. 고성능 옵션에서 이제 뭐 작업이나 게임을 좀 해야지 X86 노트북에서 팬 소음이 난다는 수준까지 도달을 하더라고요. 풀로드 30분 돌려봤는데 키보드 상판 위로 올라오는 온도가 30도대 후반에서 40도대 초반 정도. 따뜻하긴 한데 평균적인 수준이고 뭐 팬이 거의 안 돌아가니까 납득할 만하고요. 성능이 현행 퍼포먼스급 노트북 CPU 정도인데 그럼 그 성능을 온전하게 쓸 수 있냐를 확인해 봐야겠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X86 32비트랑 똑같은 거고요. 혹은 64비트 프로그램들은 ARM 윈도우에선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돌리게 돼요. 이게 기존에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효율이 좀 별로였고 안 되는 프로그램들도 꽤 많았어요. 효율이 무슨 뜻이냐면 ARM 전용으로 개발된 프로그램들은 프로세서가 100% 성능으로 잘 돌리겠죠. 근데 에뮬레이터로 돌리면 아무래도 중간에 번역도 거치고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100%가 아니라 뭐 70%, 80% 성능으로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프리즘이라는 신규 번역 레이어도 발표했는데 이게 효율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먼저 반디집으로 압축 속도 테스트 해봤는데요. 왼쪽부터 32비트, 64비트 ARM 빌드입니다. 역시 가장 먼저 끝나는 건 1분 16초의 ARM 빌드고요. 다음으로는 1분 25초의 64비트, 1분 27초의 32비트 빌드 순이었어요. 큰 차이가 안 나죠. 이게 예전에는 어땠냐면 3년 전입니다. ARM 빌드에서 28초 나올 때 32비트에서 48초 나오고 그랬어요. 진짜 개선이 있죠. 이렇게 호환돼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은 ARM 네이티브보다 성능이 꽤 떨어졌기 때문에 기존엔 웹브라우저 선택하는 것도 중요했어요. 이것도 3년 전에 찍은 거고요. 물고기 테스트 많이 보셨죠? HTML5 브라우저 가속 능력을 보는 건데 왼쪽은 32비트, 오른쪽은 ARM 빌드입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그 갭이 상당히 줄었어요. 보니까 32비트보다는 64비트가 좀 더 잘 나오고요. ARM으로 빌드된 브라우저가 제일 유리한 건 여전하고요. 제가 예전엔 크롬엔 ARM 빌드가 없으니까 네이버 웨일 사용하시라 했었는데 이제 생겼더라고요. 심지어 파이어폭스 오페라까지도 얼마 전에 ARM 빌드 추가가 됐고 진짜 조별 과제가 잘 되고 있는 느낌이죠. 근데 한국 웹 환경 하면 공인인증서부터 떠오르는데 정보24 민원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근데 요즘은 뭐 금융인증서, 핸드폰 번호 쳐가지고 들어가는 거 있죠. 혹은 간편 인증, 뭐 네이버나 토스 인증 같은 거. 얘네들은 웹 기반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된다 보시면 되고 등본 떼거나 이런 거 다 됩니다. 문제는 공동인증서죠. 구공인인증서. 일단 얘도 보안 프로그램 잘 켜지고 공동인증서 누르면 하드디스크에 제 공인인증서 뜨죠. 제 비밀번호까지 치면 자, 은행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호환이 웬만하면 다 돼요. 보안 프로그램들이 왜 문제냐? 에뮬레이팅은 가상으로 돌리는 건데 이 가상으로 돌리는 애들은 시스템 커널단에 접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때문에 웬만한 앱플레이어, VPN 같은 프로그램들도 안 되는 거고요. 보안하면 특히 게임이 안티치트 프로그램들이 떠오르는데 의외로 되는 게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일단 의외였던 게임 던파 한번 보여드릴까? 이거 지금 찍고 있는 PD님 계정이에요. 제 거 아닙니다. 자, 실제로 실행하는 거 보여드리면 이렇게 바로 켜지고요. 요 실행 런처도 바로 뜨고 맵 전환 빠른 편이고요. 이렇게 쭉 들어와서 봐봐, 요 로딩은 또 빠르죠. 그래서 바로 던전 들어가는 것도 요 정도 느낌.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보면 던파는 지금 최대 120프레임인데 방어를 못 해주긴 해요. 그래도 60 이상은 꾸준히 나오는 거 보면 레이드 같은 거 말고 그냥 육성용으로 실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수준이고 스타 1, 스타 2 둘 다 잘 됩니다. 이거 게임 런처에서 프레임이 잡혔다 안 잡혔다 하긴 하는데 스타 1 리마스터 정도는 부드럽게 잘 되고요. 스타 2도 잘 돼요. 사양이 높은 게임은 아니니까. 참고로 배틀넷도 잘 됩니다. 메이플 스토리도 돼요. 이거 3년 전에 메인 화면에서 안 넘어갔거든요. 근데 나름 부드럽게 잘 됩니다. 사냥할 때 이펙트가 많이 나오고 하면 아무래도 스터터링이 조금씩 있긴 한데 게임이 잘 된다는 거에 좀 놀랐어요. 심지어 오버워치도 되는데 풀 HD 매우 낮음에 스케일 100%로 설정하니까 평균 60프레임 정도는 유지를 해줘요. 근데 마찬가지로 스터터링이 꽤 있어요. 그래서 하위 1% 프레임은 방어를 못 해주는 모습. 근데 뭐 그래픽이 깨지거나 하진 않고 생각보다 잘 굴러가더라고요. 또 로스트 아크도 됩니다. 카오스 던전 돌려봤는데 하 옵션에서 몬스터 좀 쌓이니까 30에서
40에서 50프레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돌 깎는 거 정도는 할만한가? 모르겠어요. 원신도 해봤는데 FHD 매우 낮은 옵션에서 60프레임 안쪽가량이 나옵니다. 원신은 나름 부드럽게 잘 되더라고요. 명조도 되더라고요. 새로 나온 게임인데 얘는 좀 더 빡셌습니다. FHD 매우 낮음에서 30프레임 가량.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게임이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찾아보니까 마소 기술 블로그에 관련 글이 있더라고요. 베트라이, 데누보, 사인코드 등이 보안 프로그램 회사들과 협업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대부분 배그 같은 거 들어보면 보안 프로그램 설치에 실패했다면서 안 켜집니다. 물어보니까 게임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호환성을 개선한다고 해요. 한번 기대해 보고요. 다만 이런 퍼포먼스급의 노트북은 애초에 게임 용도가 아니니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생산성이잖아요. 일단 오피스 365 프로그램들 암 네이티브고요. 잘 됩니다. 또 한국에서 많이 쓰는 게 한컴 오피스 한글이잖아요. 얘는 호환돼서 돌아가긴 하는데 일단 한글 2010 여전히 9버전 쓰시는 분들 많죠. 이렇게 열리는 것도 빠르고 수정도 바로바로 잘 되고요. 최신 버전인 한컴 2024에서 열어보면 얘는 조금 더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앞에 이런 변화가 살짝 뜨고 마찬가지로 접속해서는 빠르게 편집이 되는 편이고요. 어도비 포토샵 암 네이티브입니다. 성능 다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좋잖아요. 그래픽 작업 충분히 가능하고요. 어도비 피셜 올해 말까지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도 암 네이티브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호환되는 프로그램들이 모두 빠릿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같은 거를 켜보면 제가 지금 눌렀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로딩이 지금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떠요. 그래서 첫 실행이 약간 느린 느낌? 다만 막상 실행되고 나면 이게 큰 자원은 안 먹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빠르긴 하고요. 참고로 작업 관리자에 들어가시면 이 프로그램이 암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이게 팟플레이어 켜지는데 20-30초가 걸린다는 인터넷 글을 봐가지고 해보니까 그렇게 오래 안 걸리죠. KMP 같은 것도 켜보면 대충 요 정도 속도? 그래서 살짝 느린 듯한 느낌은 있지만 그렇게 느리지 않고요. 심지어 이게 에뮬레이터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제가 테스트 비디오를 던지고 작업 관리자에서 하드웨어 디코딩이 되나 보면 지금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4K AV1 영상입니다. GPU 비디오 디코드 보면 하드웨어 가속이 되고 있죠. 한마디로 에뮬레이팅으로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하드웨어 가속 정상 지원한다는 뜻이고요. 이걸 만약에 소프트웨어로 바꾸면 바로 작동을 해서 비디오 디코드가 0% 그리고 CPU로 돌리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CPU 스펙상 얘가 4K 영상까지 AV1 디코딩이 되기 때문에 그죠? 8K 영상은 GPU가 아닌 CPU로 돌리게 됩니다. 그래도 CPU 자원을 다 쓰면서 소프트웨어로 디코딩은 잘 되긴 하네요. 반면 호환이 제대로 안 되는 보안 프로그램이 아닌 앱들도 여전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캡컷 요거 보여드리면 이것도 그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거든요. 얘도 켜지긴 하지만 지금 보셨죠? 배경이 약간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는 거. 그리고 요게 조금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갑자기 멈추더니 그냥 뻗어버려요. 즉, 암 네이티브의 여부는 아직도 중요하고 웬만하면 다 잘 켜지긴 하지만 아예 안 켜지는 프로그램도 있고 켜지더라도 아쉬운 부분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은 건 배터리인데요. 확실히 오래가요. 아이들로 덮어둔 상태에서 하루가 지나도 5%가량 닳고 250니트 밝기 유튜브 연속 재생에서 무려 12시간 넘게 가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킬러 기능이 있어야겠죠. 키보드로 보면 코파일럿 버튼이 아예 붙어 있어요. 쉽게 생각해서 챗 GPT 같은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거나 심심할 때 그림을 그려달라 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외에 파일을 공유하는 퀵쉐어, 태블릿을 보조 모니터로 활용하는 세컨드 스크린, 이런 기존 갤럭시 생태계 앱들은 다 들어가 있고요. 핵심 킬러 기능은 바로 리콜인데 내가 지금까지 노트북을 썼던 내역을 스크린샷으로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위에 날짜별, 시간대별로 볼 수 있고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OCR이 되기 때문에 검색하면 언제 어떤 화면에서 그 키워드가 떴는지 알려주죠. 분명 그 기사를 봤었는데 키워드 몇 개만 생각이 난다던가 문서를 날려버렸는데 그 시간대로 가서 복사 붙여넣기를 한다던가 이게 내 화면을 주기적으로 캡처해서 데이터화 시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압축률이 엄청 크기 때문에 용량은 많이 차지 안 한다고 하고 근데 이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안 관련된 목소리들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 강화해서 추후에 정식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림판에서 코 크리에이터 얘를 누르고 옆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동차 한번 그려보면 요 마우스로 그린 거니까 기억해 봐주세요. 자, 바퀴 2개 달면 자동차죠. 잠깐만 좀 더 그려볼까? 오케이, 이런 느낌. 그리고 만들고 싶은 이미지 설명 여기서 스포츠카 적자, 스포츠카 스타일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픽셀 아트, 수치화 이렇게 있는데 수치 한번 그려보자.
자, 스포츠카. 이렇게 제 그림을 기반으로 새로운 그림을 그려준다는 거고, 그리고 한번 도로도 추가해보자. 이렇게 도로를 그려가지고 도로를 달리고 있는 스포츠카. 이러면 이렇게 도로가 추가가 되죠. 이런 재밌는 기능이 있고요. 또 라이브 캡션이라고 통화하거나 영상을 보거나 할 때 노트북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를 영어 자막으로 만들어줍니다. 현재는 44개국의 언어를 영어로 번역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국어로의 번역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스튜디오 이펙트라고 화상회의 할 때 등 뒤 침대가 신경 쓰인다. 내 얼굴과 몸을 인식해서 배경을 날려주는 기능 들어가 있고요. 이게 아마 대표적인 MPU를 쓰는 기능일 텐데 그치, MPU 지금 3% 쓰고 있죠. 시선 맞춤이란 기능도 있어요. 보통 화상회의 할 때 화면을 보면서 말하잖아요. 근데 카메라를 보는 게 예의잖아. 그래서 이제 딴 데 볼 때도 눈 모양을 살짝 카메라를 보는 것처럼 맞춰준다는 건데 이게 아직까지 이제 막 나온 기능이다 보니까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체감적으로는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고, 그것보다 이 창의적 필터라는 게 조금 재밌습니다. 보시면 약간 그림처럼 제 얼굴을 바꿔주거나 아니면 뭐 수채화처럼 바꿔준다던가 뭐 애니메이션 풍을 바꿔주고, 야 이거 뭐야, 아무튼 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좀 무섭다잉. 사실 지금 이 순간이 제가 가장 기다리고 있던 순간이에요. 윈도우도 암으로 전환이 되는 시기. 기존에도 제가 몇 번 갤북코처럼 소개시켜드리긴 했지만 드디어 성능적으로 쓸만한 제품이 나온 것 같아요. 특히 직장인분들 뭐 인터넷, MS 오피스, OTT 이런 작업 위주로 하시면 만족도가 되게 높을 겁니다. 솔직히 이론상으로는 최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배터리 상태에서도 성능이 하락하지 않고 오래가고 발열은 좋고 기존 윈도우 프로그램도 호환되고, 이론상으로는 좋은 점밖에 없어요. 다만 사용자가 암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나마 이해하고 있고, 이건 호환이 안 되네? 이런 부분에서 어려울 수 있겠다 라는 감이 있어야 되겠죠.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자 여기 새 노트북이야 하고 던져주기에는 살짝 아쉬운 정도? 사실 또 제 생각에는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엣지가 디자인적으로도 엣지하긴 하지만 엣지 컴퓨팅, 엣지 AI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게 클라우드에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끝단에 있는 기기에서 컴퓨팅한다 이런 거거든요. 한마디로 삼성이 그렇게 밀고 있는 온 디바이스라는 뜻이에요. 중의적으로 잘 지었죠. 근데 아쉬운 점 하나 더. 여기에 셀룰러가 붙으면 배터리가 오래 가니까 이동하면서 쓰기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없다는 점. 아마 추후에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이 조별 과제 상당히 진행된 것처럼 보이고요. 발표에서 누구 이름 하나 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프로세서 괜찮게 나왔고 윈도우 호환성 노력했고 삼성 하드웨어 잘 만들었고 이 팀 호흡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런칭 기념품도 몇 개 있더라고요. 12개월 삼성 케어 플러스 주고 오피스 365 개인용도 주고 노트북 트레이드인도 있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 참고해주세요. 자, 영상 시청 감사하고 그럼 다시 봅시다.